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의 북촌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 윤서하라는 어여쁜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가였고 병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윤대감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서하는 자수를 놓는 섬세한 손길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자애롭던 친어머니가 그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몇 달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하야, 부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결코 잃지 말 거라.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서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의 선산에 묻히신 후 서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이틀이 꼬박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바쁘시고 저는 그저 바느질하고 책을 읽으며 지낸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아버지 윤대감은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박씨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고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뻘 되는 아이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 제가 거두었지요. 서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새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하는 어찌 이리 조신하고 단정할까? 참으로 귀한 아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관청에 나가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제 내 말이 곧법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날 이후 서하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상 아래에서 목이 비틀린 닭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며칠 뒤에는 바늘이 촘촘히 박힌 여인 형상의 인형이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씨, 이건 필시 새 마님께서 시키신 짓일 겁니다. 머슴 마석이가 밤마다 아씨 방 앞을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머슴 마석은 덩치가 산만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로 새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하는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방 안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냄새가 남아있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는 서하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이라고 밥을 그리 많이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도 줄이고 찬밥만 주거라. 서하는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고통을 견뎠고 어머니가 남기신 놀이개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하가 17이 되던 해 새어머니가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혼사가 들어왔단다. 안동 김씨 집안의 큰아들이야.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 양반 중의 양반이지.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도련님은 이름난 난봉꾼에다 기방 출입이 잦고 시누이만 5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혼처도 많았지만 박씨 부인은 일부러 가장 소문이 좋지 않은 가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머슴 마석이 죽은 까마귀를 들고 서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방에 두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면 부귀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그 까마귀를 이불보에 싸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새어머니 아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례날,
서화는 붉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객들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아씨, 참으로 고우십니다. 서화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집에 가면 적어도 새어머니와 마석은 없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살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도착했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신랑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술상 위의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아, 오늘 참 어지럽구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화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서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마당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다. 부디 조금은 따뜻한 고디길. 그러나 시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말이 아닌 차가운 빗자루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화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매서웠습니다. 사람이란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 잘난 벼슬 하나 빼면 볼품없는 가문 아니더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 신랑이 바깥으로 도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지. 며칠 후에는 큰 시누이가 들이닥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방에 먼지가 쌓였더라. 하녀들 교육을 어찌 시키는 게냐? 국은 짜고 반찬은 물러터졌어. 주방 감독도 내 목인 것을 잊었느냐? 서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녀들조차 그녀를 무시했고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지만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기생의 연지 자국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묻지 마시오. 나도 내 사는 게 편치 않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밤새도록 등을 돌리고 누워 서화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손님과 기생을 두고 싸우다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쿵쿵 울리며 서화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둥을 뽑아 먹었구나. 내 아들 잡아먹은 요망한 년. 시어머니는 서화의 뺨을 내리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 죽일 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서화에게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며느리라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연려문이 서지 않겠느냐? 하지만 서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가 머슴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전현이 절에 갔다 오는 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라.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연료로 소문이 나야 한다. 이, 마님.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서화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친정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돈과 약간의 폐물이 든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서화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말죽거리의 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오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쩌다 이리 초췌한 몰골이 되셨소. 이리 와서 밥부터 드시오. 서화는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혼자서 살아가려면
손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박물장수는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버리는 괜찮다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한은 곧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세월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박물장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난문장터에 나섰을 때 그녀는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양반댁 아씨가 행상을 다니다니 세상 말세로구나. 곱게 생겼는데 파는 게 그것뿐이요. 남자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손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화는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뿐 아니라 양반과 안채, 주막, 기생집까지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기생들의 머리를 따아주며 비녀를 팔고 양반 부인의 취향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1년 동안 그녀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장터에서 발에 동상이 걸릴 뻔하기도 했고 산길에서 멧돼지를 만나 발목을 삐기도 했습니다. 왈패에게 쫓기기도 하고 다른 상인과 시비가 붙어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룻밤 신세진 집의 주인이 겁탈하려 달려들어 은장도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강물에 빠뜨린 보퉁이를 주워준 뱃사공, 고된 하루 끝에 따뜻한 국밥을 건네준 장터 아주머니 같은 이들 덕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점차 자리를 잡았고 박물장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까지 장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길 위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태령 고개를 넘던 서화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패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저 박물장수 계집이 돈 좀 모았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화는 재빨리 무거운 보찜을 던지고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돌뿌리에 걸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날은 한성판윤 최진혁 대감이 과천으로 문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대감은 거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얼굴 속에서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서화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서화는 다시 한번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 행랑채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았구나. 또 한 번. 서화는 차분한 말씨와 자상한 태도로 하인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방마님 조씨 부인의 눈에는 질투심이 싹 텄습니다. 저 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는 마치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조씨 부인은 몰래 왈패들을 사주하여 한밤중에 서화를 덮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겁을 먹고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위험을 감지한 서화는 은장도를 품고 경계하고 있었고 비명을 질러 위기를 알렸습니다. 마침 집에 돌아오던 최 대감이 도망치던 왈패들을 붙잡았습니다. 대감의 추궁 앞에 왈패들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시킨 일이옵니다. 저 계집을 더럽혀서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최 대감은 참담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집안의 안주인이 맞소. 한 여인을 음해하고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그대를 내 아내로 둘 수 없소. 결국 조씨 부인은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화가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간의 은혜를 품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소.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고된 삶을 택했소? 서화는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기구했던 삶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새어머니 미대서의 학대,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시어머니의 살해 위협까지
많은 험한 일을 겪었지만 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 대감은 깊은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길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니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며칠 후, 최 대감은 서하에게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집안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창고는 정돈되었고, 음식 맛은 좋아졌으며,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감의 노모인 큰마님도 서하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가야, 나는 내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손끝도 야무지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최 대감은 서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씨, 내 그대를 첩으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소. 허나 생각할수록 그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부디 내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되어주시오. 서하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간 대감의 고든 인품에 감복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의 그 마음, 제가 받겠나이다. 다음 해봄, 두 사람은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을, 그리고 뒤이어 예쁜 딸을 낳으며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이후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서하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마루에 앉아 최 대감이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미처 몰랐소. 당신이 이렇듯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줄은? 대감께서 저를 한 인간으로 귀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박물장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고 그들의 마당 위로는 평온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의 북촌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 윤서하라는 어여쁜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가였고 병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윤대감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서하는 자수를 놓는 섬세한 손길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자애롭던 친어머니가 그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몇 달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하야, 부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결코 잃지 말 거라.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서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의 선산에 묻히신 후 서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이틀이 꼬박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바쁘시고 저는 그저 바느질하고 책을 읽으며 지낸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아버지 윤대감은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박씨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고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뻘 되는 아이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 제가 거두었지요. 서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새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하는 어찌 이리 조신하고 단정할까? 참으로 귀한 아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관청에 나가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날 이후 서하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상 아래에서 목이 비틀린 닭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며칠 뒤에는 바늘이 촘촘히 박힌 여인 형상의 인형이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씨, 이건 필시 새 마님께서 시키신 짓일 겁니다. 머슴 마석이가 밤마다 아씨 방 앞을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머슴 마석은 덩치가 산만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로 새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하는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방 안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냄새가 남아있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는 서하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이라고 밥을 그리 많이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도 줄이고 찬밥만 주거라. 서하는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고통을 견뎠고, 어머니가 남기신 놀이개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하가 17이 되던 해, 새어머니가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혼사가 들어왔단다. 안동 김씨 집안의 큰아들이야.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 양반 중에 양반이지.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도련님은 이름난 난봉꾼에다 기방 출입이 잦고 시누이만 5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혼처도 많았지만 박씨 부인은 일부러 가장 소문이 좋지 않은 가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머슴 마석이 죽은 까마귀를 들고 서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방에 두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면 부귀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그 까마귀를 이불보에 싸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새어머니 아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례날, 서하는 붉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객들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아씨, 참으로 고우십니다. 서하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집에 가면 적어도 새어머니와 마석은 없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살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도착했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신랑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술상 위의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아, 오늘 참 어지럽구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서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마당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다. 부디 조금은 따뜻한 곳이길. 그러나 시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말이 아닌 차가운 빗자루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하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매서웠습니다. 사람이란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 잘난 벼슬 하나 빼면 볼품없는 가문 아니더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 신랑이 바깥으로 도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지. 며칠 후에는 큰 시누이가 들이닥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방에 먼지가 쌓였더라. 하녀들 교육을 어찌 시키는 게냐? 국은 짜고 반찬은 물러터졌어. 주방 감독도 내 목인 것을 잊었느냐? 서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녀들조차 그녀를 무시했고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지만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기생의 연지 자국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묻지 마시오. 나도 내 사는 게 편치 않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밤새도록 등을 돌리고 누워 서하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손님과 기생을 두고 싸우다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쿵쿵 울리며 서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둥을 뽑아 먹었구나. 내 아들 잡아먹은 요망한 년. 시어머니는 서하의 뺨을 내리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 죽일 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서하에게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며느리라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연려문이 서지 않겠느냐? 하지만 서하는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가 머슴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전현이 절에 갔다 오는 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라.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연료로 소문이 나야 한다. 이, 마님.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서하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친정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돈과 약간의 폐물이 든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서하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말죽거리의 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오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쩌다 이리 초췌한 몰골이 되셨소. 이리 와서 밥부터 드시오. 서하는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혼자서 살아가려면 손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박물장수는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버리는 괜찮다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하는 곧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세월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하의 박물장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난문장터에 나섰을 때 그녀는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양반댁 아씨가 행상을 다니다니 세상 말세로구나. 곱게 생겼는데 파는 게 그것뿐이요. 남자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손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하는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뿐 아니라 양반가 안채, 주막, 기생집까지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기생들의 머리를 따아주며 비녀를 팔고 양반 부인의 취향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1년 동안 그녀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장터에서 발에 동상이 걸릴 뻔하기도 했고 산길에서 멧돼지를 만나 발목을 삐기도 했습니다. 왈패에게 쫓기기도 하고 다른 상인과 시비가 붙어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룻밤 신세 진 집의 주인이 겁탈하려 달려들어 은장도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강물에 빠뜨린 보퉁이를 주워준 뱃사공, 고된 하루 끝에 따뜻한 국밥을 건네준 장터 아주머니 같은 이들 덕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점차 자리를 잡았고 박물장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까지 장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길 위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태령 고개를 넘던 서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패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저 박물장수 계집이 돈 좀 모았다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하는 재빨리 무거운 보찜을 던지고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돌뿌리에 걸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날은 한성판윤 최진혁 대감이 과천으로 문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대감은 거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얼굴 속에서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서하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서하는 다시 한번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 행랑채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았구나. 또 한 번. 서하는 차분한 말씨와 자상한 태도로 하인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방마님 조씨 부인의 눈에는 질투심이 싹 텄습니다. 저 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는 마치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조씨 부인은 몰래 왈패들을 사주하여 한밤중에 서하를 덮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겁을 먹고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위험을 감지한 서하는 은장도를 품고 경계하고 있었고 비명을 질러 위기를 알렸습니다. 마침 집에 돌아오던 최 대감이 도망치던 왈패들을 붙잡았습니다. 대감의 추궁 앞에 왈패들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시킨 일이옵니다. 저 계집을 더럽혀서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최 대감은 참담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집안의 안주인이 맞소. 한 여인을 음해하고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그대를 내 아내로 둘 수 없소. 결국 조씨 부인은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하가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간의 은혜를 품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소.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고된 삶을 택했소? 서하는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기구했던 삶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새어머니 미대서의 학대,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시어머니의 살해 위협까지. 많은 험한 일을 겪었지만 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 대감은 깊은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길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니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며칠 후 최 대감은 서하에게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집안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창고는 정돈되었고 음식 맛은 좋아졌으며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감의 노모인 큰마님도 서하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가야, 나는 내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손끝도 야무지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최 대감은 서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씨, 내 그대를 첩으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소. 허나 생각할수록 그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부디 내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되어주시오. 서하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간 대감의 고든 인품에 감복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의 그 마음, 제가 받겠나이다. 다음 해봄, 두 사람은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을 그리고 뒤이어 예쁜 딸을 낳으며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이후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서하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마루에 앉아 최 대감이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미처 몰랐소. 당신이 이렇듯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줄은? 대감께서 저를 한 인간으로 귀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박물장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고 그들의 마당 위로는 평온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의 북촌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 윤서하라는 어여쁜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가였고 병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윤대감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서하는 자수를 놓는 섬세한 손길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자애롭던 친어머니가 그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몇 달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하야, 부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결코 잃지 말 거라.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서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의 선산에 묻히신 후 서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이틀이 꼬박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바쁘시고 저는 그저 바느질하고 책을 읽으며 지낸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아버지 윤대감은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박씨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고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뻘 되는 아이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 제가 거두었지요. 서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새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하는 어찌 이리 조신하고 단정할까? 참으로 귀한 아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관청에 나가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날 이후 서하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상 아래에서 목이 비틀린 닭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며칠 뒤에는 바늘이 촘촘히 박힌 여인 형상의 인형이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씨, 이건 필시 새 마님께서 시키신 짓일 겁니다. 머슴 마석이가 밤마다 아씨 방 앞을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머슴 마석은 덩치가 산만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로 새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하는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방 안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냄새가 남아있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는 서하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이라고 밥을 그리 많이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도 줄이고 찬밥만 죽어라. 서하는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고통을 견뎠고 어머니가 남기신 놀이개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하가 17이 되던 해 새어머니가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혼사가 들어왔단다. 안동 김씨 집안의 큰아들이야.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 양반 중의 양반이지.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도련님은 이름난 난봉꾼에다 기방 출입이 잦고 시누이만 5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혼처도 많았지만 박씨 부인은 일부러 가장 소문이 좋지 않은 가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머슴 마석이 죽은 까마귀를 들고 서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방에 두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면 부귀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그 까마귀를 이불보에 싸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새어머니 아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례날, 서화는 붉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객들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아씨, 참으로 고우십니다. 서화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집에 가면 적어도 새어머니와 마석은 없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살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도착했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신랑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술상 위의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아, 오늘 참 어지럽구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화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서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마당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다. 부디 조금은 따뜻한 고디기를. 그러나 시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말이 아닌 차가운 빗자루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화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매서웠습니다. 사람이란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 잘난 벼슬 하나 빼면 볼품없는 가문 아니더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 신랑이 바깥으로 도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지. 며칠 후에는 큰 시누이가 들이닥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방에 먼지가 쌓였더라. 하녀들 교육을 어찌 시키는 게냐? 국은 짜고 반찬은 물러터졌어. 주방 감독도 내 목인 것을 잊었느냐? 서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녀들조차 그녀를 무시했고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지만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기생의 연지 자국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묻지 마시오. 나도 내 사는 게 편치 않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밤새도록 등을 돌리고 누워 서화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손님과 기생을 두고 싸우다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쿵쿵 울리며 서화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둥을 뽑아 먹었구나. 내 아들 잡아먹은 요망한 년. 시어머니는 서화의 뺨을 내리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 죽일 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서화에게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며느리라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연려문이 서지 않겠느냐? 하지만 서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가 머슴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전현이 절에 갔다 오는 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라.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연료로 소문이 나야 한다. 이, 마님.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서화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친정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돈과 약간의 폐물이 든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서화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말죽거리의 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오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쩌다 이리 초췌한 몰골이 되셨소. 이리 와서 밥부터 드시오. 서화는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혼자서 살아가려면 손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박물장수는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버리는 괜찮다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한은 곧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세월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박물장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난문장터에 나섰을 때 그녀는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양반댁 아씨가 행상을 다니다니 세상 말세로구나. 곱게 생겼는데 파는 게 그것뿐이요. 남자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손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화는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뿐 아니라 양반가 안채, 주막, 기생집까지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기생들의 머리를 따아주며 비녀를 팔고 양반 부인의 취향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1년 동안 그녀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장터에서 발에 동상이 걸릴 뻔하기도 했고 산길에서 멧돼지를 만나 발목을 삐기도 했습니다. 왈패에게 쫓기기도 하고 다른 상인과 시비가 붙어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룻밤 신세진 집의 주인이 겁탈하려 달려들어 은장도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강물에 빠뜨린 보퉁이를 주워준 뱃사공, 고된 하루 끝에 따뜻한 국밥을 건네준 장터 아주머니 같은 이들 덕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점차 자리를 잡았고 박물장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까지 장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길 위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태령 고개를 넘던 서화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패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저 박물장수 계집이 돈 좀 모았다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화는 재빨리 무거운 보찜을 던지고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돌뿌리에 걸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날은 한성판윤 최진혁 대감이 과천으로 문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대감은 거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얼굴 속에서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서화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서화는 다시 한번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 행랑채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았구나. 또 한 번. 서화는 차분한 말씨와 자상한 태도로 하인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방마님 조씨 부인의 눈에는 질투심이 싹 텄습니다. 저 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는 마치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조씨 부인은 몰래 왈패들을 사주하여 한밤중에 서화를 덮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겁을 먹고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위험을 감지한 서화는 은장도를 품고 경계하고 있었고 비명을 질러 위기를 알렸습니다. 마침 집에 돌아오던 최 대감이 도망치던 왈패들을 붙잡았습니다. 대감의 추궁 앞에 왈패들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시킨 일이옵니다. 저 계집을 더럽혀서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최 대감은 참담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집안의 안주인이 맞소. 한 여인을 음해하고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그대를 내 아내로 둘 수 없소. 결국 조씨 부인은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화가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간의 은혜를 품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소.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고된 삶을 택했소? 서화는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기구했던 삶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새어머니 밑에서의 학대,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시어머니의 살해 위협까지. 많은 험한 일을 겪었지만 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 대감은 깊은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길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니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며칠 후, 최 대감은 서하에게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집안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창고는 정돈되었고, 음식 맛은 좋아졌으며,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감의 노모인 큰마님도 서하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가야, 나는 내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손끝도 야무지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최 대감은 서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씨, 내 그대를 첩으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소. 허나 생각할수록 그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부디 내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되어주시오. 서하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간 대감의 고든 인품에 감복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의 그 마음, 제가 받겠나이다. 다음 해봄, 두 사람은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을, 그리고 뒤이어 예쁜 딸을 낳으며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이후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서하는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마루에 앉아 최 대감이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미처 몰랐소. 당신이 이렇듯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줄은? 대감께서 저를 한 인간으로 귀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박물장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고 그들의 마당 위로는 평온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의 북촌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 윤서하라는 어여쁜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가였고 병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윤대감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서하는 자수를 놓는 섬세한 손길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15되던 해, 자애롭던 친어머니가 그만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몇 달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하야, 부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결코 잃지 말 거라.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서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의 선산에 묻히신 후 서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이틀이 꼬박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바쁘시고 저는 그저 바느질하고 책을 읽으며 지낸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아버지 윤대감은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박씨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고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뻘 되는 아이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 제가 거두었지요. 서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새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하는 어찌 이리 조신하고 단정할까? 참으로 귀한 아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관청에 나가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날 이후 서하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상 아래에서 목이 비틀린 닭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며칠 뒤에는 바늘이 촘촘히 박힌 여인 형상의 인형이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씨, 이건 필시 새 마님께서 시키신 짓일 겁니다. 머슴 마석이가 밤마다 아씨 방 앞을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머슴 마석은 덩치가 산만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로 새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하는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방 안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냄새가 남아있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는 서하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이라고 밥을 그리 많이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도 줄이고 찬밥만 주거라. 서하는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고통을 견뎠고 어머니가 남기신 놀이개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하가 17이 되던 해 새어머니가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혼사가 들어왔단다. 안동 김씨 집안의 큰아들이야.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 양반 중의 양반이지.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도련님은 이름난 난봉꾼에다 기방 출입이 잦고 시누이만 5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혼처도 많았지만 박씨 부인은 일부러 가장 소문이 좋지 않은 가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머슴 마석이 죽은 까마귀를 들고 서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방에 두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면 부귀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그 까마귀를 이불보에 싸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새어머니 아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례날, 서하는 붉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객들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아씨, 참으로 고우십니다. 서하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집에 가면 적어도 새어머니와 마석은 없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살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도착했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신랑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술상 위의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아, 오늘 참 어지럽구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서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마당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다. 부디 조금은 따뜻한 고디기를. 그러나 시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말이 아닌 차가운 빗자루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하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매서웠습니다. 사람이란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 잘난 벼슬 하나 빼면 볼품없는 가문 아니더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 신랑이 바깥으로 도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지. 며칠 후에는 큰 시누이가 들이닥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방에 먼지가 쌓였더라. 하녀들 교육을 어찌 시키는 게냐? 국은 짜고 반찬은 물러터졌어. 주방 감독도 내 목인 것을 잊었느냐? 서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녀들조차 그녀를 무시했고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